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를 보쌈에서 업고 산길을 뛰고 있었습니다. 노비 신분의 언감생심 이렇게 어여쁜 여인의 보쌈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산속 사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보쌈당하면서 사당을 가리켰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효종 1년 평양 가명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복동은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25,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지만 그의 손은 거친 일로 갈라져 피가 맺혔죠. 5년 전 영모로 몰락한 역관 집안의 아들, 그게 바로 복동의 신분이었습니다. 역관으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복동에게 내가 태어나던 날 스님이 한 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집에 새로 태어난 아이는 천지간의 대운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이름을 복동으로 짓고 대운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지만 때가 되면 귀인이 나타나니 시련을 참고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평상시와 달리 엄숙해서 복동은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가명 마당을 가로질러 강도사가 걸어왔어요. 마른 체격에 쥐같이 작은 눈을 가진 자였죠. 복동을 보자 비뚤어진 앞니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역적 자식, 물은 다 길었느냐? 복동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 도사나리. 방금 마쳤습니다. 속으로는 욕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죠. 강도사는 복동이 길어놓은 물동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물이 쏟아지며 얼음판이 된 마당에 퍼졌어요. 강도사가 킥킥 웃었죠. 이걸 봐라,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두니 물을 쏟았네. 다시 길어와. 그리고 마당도 닦고. 역적 자식이 밥은 왜 먹으려 하나? 복동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으니까. 예, 도사나리. 곧 다시 길어오겠습니다. 복동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빛도 흐릿하게 만들었죠. 강도사가 더 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면 때려봤자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강도사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고 사라졌어요. 복동은 다시 두레박을 잡았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멍청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죠. 부친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난 역관이 되어 청나라를 오가며 살았겠지. 복동은 물동이를 들며 생각했어요.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강도사가 가명 관리들에게 복동의 혼인을 금지시켰거든요. 해가 뜨자 가명이 부산해졌습니다. 관찰사 댁에 큰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청나라 칙사 일행이 평양을 거쳐 북으로 간다는 겁니다. 복동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준비를 도왔죠. 정오쯤 되자 대문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복동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칙사 20명, 그리고 조선 여인들 17명이었어요. 여인들은 모두 쓰개치마를 쓰고 얼굴 가리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렇게 많은 여인을 한꺼번에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혼인도 금지당한 복동에게 여자란 그림의 떡이었으니까. 칙사 일행이 관찰사를 만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동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여인들의 등장에 홀려서 입을 해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멍청한 놈아. 강도사가 복동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복동이 비틀거렸어요. 장작을 패다가 농땡이를 치느냐. 사실 큰 잘못도 없었지만 강도사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복동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일부러 더 비실비실하게 넘어졌죠. 강도사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역적 새끼가 일도 제대로 못하네. 오늘 저녁밥은 주지 마. 강도사가 사라지자 복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점심에 2그릇 먹어뒀으니 괜찮아. 복동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신세가 서글펐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개치마 너머로 한 여인이 복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의순공주였죠. 공주는 처음 복동을 봤을 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고 맞아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모습이 구질구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렇게 맞고도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공주는 계속 복동을 관찰했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패는 모습, 물을 깃는 모습, 말을 돌보는 모습을요. 그러다 발견했어요. 복동의 손놀림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걸요. 게으른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죠. 저녁 무렵 청나라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조선 통역놈은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하냐? 답답해 죽겠네. 복동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부친에게 배운 청나라 말이었거든요. 칙사가 조선 통역관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였죠. 복동은 그만 웃음이 나왔어요. 조선 통역관 박역관은 원래 실력이 형편없기로 유명했으니까. 복동이 장작을 한 아름안고 부엌으로 가는데 칙사 한 명이 복동을 불렀습니다. 이봐, 거기 조선놈. 물 좀 떠와. 복동은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어요. 칙사에게 바치는데 칙사가 복동을 빤히 쳐다봤죠. 너 우리 말 알아듣나? 복동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칙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청나라 말로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나? 복동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청나라 말로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부친께서 역관이셨거든요. 칙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호 그래. 말 한 번 더 해봐. 복동이 유창하게 청나라 말을 하자 칙사가 무릎을 쳤죠. 이거 괜찮은데? 쓰개치마 너머로 지켜보던 공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노비가 청나라 말을? 그것도 저렇게 유창하게? 공주는 복동을 다시 보게 됐어요. 멍청한 척했지만 사실은 영리한 자로군.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칙사는 곧장 관찰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노비를 내게 주시오. 통역으로 쓰겠소. 관찰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비 하나쯤이야 뭐가 아깝겠습니까? 복동은 그렇게 칙사 일행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강도사가 비웃으며 말했죠. 역적 자식 주제에 운이 좋네. 하지만 청나라 놈들한테 죽도록 굴려질 테니 거기서 뼈나 묻어라. 복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쁜 놈아, 내가 날 괴롭힐 일은 이제 없다. 겉으로는 예, 도사나리하며 고개를 숙였지만요.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복동은 짐을 나르고 말을 돌보며 자비를 했어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15명이나 되는 시녀들 사이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공주는 마차 안에서 복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복동은 칙사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생각했어요. 저자를 좀 더 지켜봐야겠군. 혹시 모르니까. 북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복동은 말 뒤에서 짐을 짊어지고 걸었어요. 청나라 칙사들은 말을 타고 가고 조선 여인들은 가마를 타고 갔죠. 복동만 혼자 걸어가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없었어요.
평양 가명에서 당한 고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복동은 걸으면서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칙사들의 대화, 시녀들의 움직임, 길의 상태까지요. 부친에게 배운 습관이었어요. 역관은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죠. 해질 무렵 일행은 어느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복동은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고 칙사들의 짐을 날랐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죠. 저녁을 먹고 칙사와 수행원들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복동은 변소에서 큰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행원 2명이 조용히 변소 뒤쪽으로 오더니 담을 향해 소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파을레 칙사께서 한양에서 구한 반쪽짜리 지도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 다른 수행원이 대답했어요. 듣기로 산해관 북쪽 태행산 어딘가를 가리킨다더군. 하지만 반쪽이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있으나 만화라고 하던데. 복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도? 보물 지도를 말하는 건가? 귀를 쫑긋 세웠죠. 나머지 반쪽은 평양에 사는 통역관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통역관 집은 이미 폐허더군. 영모로 몰락했다던데. 복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양의 통역관, 그게 바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복동은 보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행원들은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리낌 없이 대화했습니다. 다른 수행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소. 아마 불타버렸거나 누가 가져갔겠지. 수행원이 욕을 퍼부었어요. 젠장, 그 보물만 찾으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수행원들이 술판으로 돌아가고 복동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정말 불에 타버린 걸까? 복동은 수행원들을 따라 술판을 벌인 곳으로 조심히 접근했습니다. 그때 파을레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게 그 반쪽 지도요. 복동은 고개를 내밀어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뭔가 그려진 게 보였어요. 복동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려고 했죠. 산의 모양, 강의 흐름, 표시된 지점들. 하지만 너무 잠깐 보여줘서 모두 외우지 못했습니다. 파을레가 지도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내일 출발하면 열흘 뒤엔 산해관에 도착하오. 그때쯤이면 조선 공주도 청나라 땅을 밟게 되겠군. 복동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도의 반쪽을 봤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칙사들의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복동은 마구간에 자리를 깔고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영모 혐의로 끌려가기 전날 밤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아, 잘 들어라. 내 팔에 내가 무언가를 새겨둘 거다. 아프겠지만 참아라. 언젠가 이게 내 목숨을 구할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바늘로 복동의 왼팔에 뭔가를 새겼어요. 복동은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복동은 왼팔을 걷어 올렸어요. 달빛 아래서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희미한 선들이 보였습니다. 뭔가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글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혹시 지도인가? 복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까 본 칙사의 지도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일행은 계속 북으로 향했어요. 복동은 여전히 자비를 하며 따라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행이 산속 호수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녀들이 며칠 만에 몸을 씻겠다며 호수로 향했어요.
복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여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복동이었어요. 말먹이를 준다는 핑계로 슬금슬금 호수 근처 숲을로 다가갔죠. 숲을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5명의 시녀들이 저고리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물에 들어가고 있었죠. 하얀 살결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극락이구나. 복동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안쪽에서 옷을 벗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다른 시녀들보다 피부가 더 희고 몸매가 더 우아했어요. 버들잎 같은 눈썹에 작은 입술, 가늘고 긴 목선이 백조처럼 우아했죠. 그 여인이 속옷을 벗어 바위에 걸치는 순간 복동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봉긋한 가슴과 가는 허리,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 복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복동의 몸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5년 동안 혼인도 금지당하고 여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25 청년이었어요. 이성이 흐려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낮에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얀 살결, 봉긋한 가슴, 가는 허리. 복동은 집단을 끌어안고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복동은 벌떡 일어났죠. 마구간을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객잔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복동이 고개를 돌리자 시녀 한 명이 물을 깃고 있었죠.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낮에 본 바로 그 여인 같았습니다. 복동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복동은 조용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복동을 보고 놀라 입을 벌리려는 순간 복동이 여인의 입을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동은 여인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여인이 발버둥 쳤지만 복동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복동은 여인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복동은 여인을 업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여인을 안고 이대로 사라진다면 일정이 바쁜 칙사일행은 나를 굳이 찾으려 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또한 지금 노비신세보다 못한 삶은 없을 거라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생애 처음 하는 잘못된 행위에 심장이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낮에 본 허름한 사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곳을 가리키며 가자고 했습니다.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사당 안을 비췄어요. 복동은 여인을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죠. 여인은 복동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벌벌 떨면서 복동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혼인도 금지당하고 여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낮에 당신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납치한 거요? 복동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태연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달빛에 비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죠. 복동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 복동이라고 했지요? 복동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 이름을?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당신을 지켜봤소. 처음엔 평범한 노비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은 영리했소. 멍청한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더군요. 복동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인이 말을 이었죠. 청나라 말도 유창하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소. 그래서 관심이 갔소.
복동이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의순공주요. 복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주? 조선의 공주를 납치했다고? 복동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죽었구나. 이번엔 정말 죽었어. 공주가 웃었습니다. 진정하시오. 오히려 잘된 일이오. 복동은 귀를 의심했죠. 네. 공주가 말했어요. 나는 어차피 도망칠 계획이었소. 청나라에서 13년 전 조약을 빌미로 왕족 중 도르곤의 부인을 공녀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대신들은 모두 딸이 없다고 둘러댔지만 나는 왕족이라 나라에서 족보를 관리하여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9세의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에게 시집가는 게 싫었거든. 복동은 멍하니 공주를 바라봤습니다. 공주가 계속 말했죠. 몸종 시녀는 청나라 최고 권력자와 혼인하는 게 좋다고 하여 나와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다음은 청나라 말에 능한 그대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하려 했소. 그런데 당신이 나를 보쌈했으니 나를 책임지시오. 복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주가 복동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동, 나와 혼인하시오. 복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혼인이요? 그렇소. 어차피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소. 돌아가면 집안이 위태로워지니까. 당신도 노비 신분이라 혼인이 금지됐다고 했지요? 우리 둘 다 갈 곳 없는 신세요. 복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공주가 자신과 혼인하자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안 됩니다. 제가 감히 공주님과. 공주가 복동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 나는 공주가 아니오. 당신도 노비가 아니고. 우린 그냥 도망자일 뿐이요. 복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공주가 복동의 손을 잡았죠. 복동은 그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복동이 물었죠. 무엇입니까? 공주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대신 공주가 된 시녀가 섭정왕과 만나 들키지 않는지 지켜봐야 하오. 들키면 우리 집안이 위태로워지니까.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주가 말했습니다. 일행을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봐야 하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니까. 복동은 이해했죠. 복동이 먼저 입을 뗐어요. 공주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 같은 노비와. 공주가 복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공주님은 그만 부르시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오. 복동은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감히. 공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혼인하기로 했잖소. 부부 사이에 그렇게 격식 차리면 어떡하오? 복동은 얼굴이 붉어졌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당에서 잤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떨어져서 잤어요. 복동은 잠이 오지 않았죠. 몇 시간 전에 여인을 납치했는데 그 여인이 공주였고 그 공주가 자신과 혼인하자고 했으니까요. 공주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복동은 영리하고 용감해. 나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객잔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칙사 일행을 지켜봤어요. 월하가 공주 행세를 하며 마차에 올랐죠. 완벽했습니다. 공주가 복동에게 속삭였어요. 잘하고 있군요. 복동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뭘 하십니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일행을 따라가며 지켜봐야죠. 산해관까지는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우리 길을 가는 거요.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공주가 가지고 있던 폐물을 팔아 말을 사고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동과 공주는 칙사 일행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낮에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밤에는 작은 객잔에서 묵었죠. 같은 방을 쓰지만 따로 잤습니다. 공주는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객잔에서 저녁을 먹는데 복동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공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소. 복동은 공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평양에서 봤을 때의 그 구질구질한 노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공주였으니까요. 공주 역시 복동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복동이 말했습니다. 공주, 아니, 이름이 뭡니까? 공주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야 묻는군요. 나는 숙희요. 복동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숙희,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공주가 웃었죠. 고맙소. 며칠을 더 가던 중 복동은 칙사들의 대화를 또 엿들었어요. 한 객잔에 우연히 같이 묵게 됐는데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죠. 파을레 칙사가 말했습니다. 사흘 뒤면 연산에 도착하오. 거기서 섭정왕 도르곤 나리께서 6만 대군을 이끌고 공주를 마중 나오신다오. 다른 칙사가 웅성거렸어요. 6만 대군이라니 대단하군요. 파을레가 말했죠. 그때 이 반쪽 지도를 섭정왕께 바칠 생각이요. 혹시 나머지 반쪽을 아실지 모르니까. 복동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도 이야기였어요. 복동은 공주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죠. 공주가 물었습니다. 지도? 무슨 지도요? 복동이 설명했어요. 보물 지도입니다. 칙사들이 반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대요. 공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께서 어디 숨겨두셨을까요? 복동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공주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요? 복동이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팔에 새겨주신 겁니다. 공주가 문신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어봤습니다. 복동의 피부에 닿는 공주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이거 지도 같은데요. 동굴 구조 같기도 하고. 복동이 놀라 공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반쪽 같은데 나머지 반쪽과 합쳐야 완전해질 것 같소? 복동은 칙사가 가진 지도가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칙사가 가진 반쪽 지도를 봐야겠습니다. 공주가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파을레 칙사가 품에 넣고 다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방심하더군요. 공주가 복동을 쳐다봤어요. 설마 훔쳐볼 생각이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보고 외우면 됩니다. 제 기억력은 좋거든요. 공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너무 위험하지 않소? 복동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5년 동안 강도사 눈피에 살아남았는걸요. 공주는 복동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칙사들이 큰 주막에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복동과 공주도 그 주막에 조용히 들어갔죠. 밤이 깊어지자 칙사들이 하나둘 취해 쓰러졌습니다. 파을레도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골아떨어졌어요. 복동은 공주와 눈빛을 교환했죠. 복동이 조용히 파을레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파을레는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침상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죠.
복동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파울레의 옷에서 품을 뒤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품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복동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산과 강이 그려져 있었어요. 복동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새겼죠. 산의 위치, 강의 흐름, 표시된 지점들 모두 외웠습니다. 그때 파울레가 뒤척였어요. 복동은 화들짝 놀라 얼어붙었죠. 파울레가 중얼거렸습니다. 수리. 복동은 재빨리 지도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공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성공했소?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공주가 복동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 종이에 기억나는 대로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죠. 공주가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맞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지도가 돼요. 복동도 눈이 빛났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산해관 북쪽 태행산 어딘가에 동굴이 있군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지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닿았어요. 복동과 공주의 눈이 마주쳤죠.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주가 먼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복동도 그대로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죠.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칙사 일행이 연산에 도착했어요. 복동과 공주도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멀리 언덕 위에 군대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말을 탄 장수들, 창을 든 보병들, 활을 맨 궁수들. 수만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복동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저게 다 군대입니까?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6만 대군이라더니 정말이었군요. 군대 한가운데 황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위풍당당했어요. 복동이 물었죠. 저분이 도르곤입니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이요. 황제 다음 가는 권력자지요. 복동은 숨이 막혔어요. 칙사 일행이 도르곤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에서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 내렸어요. 바로 월하였죠. 시녀들이 부축했습니다. 도르곤이 말에서 내려 월하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쓰개치마와 얼굴 가리개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도르곤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월하 잘하고 있군요. 복동이 공주의 손을 잡았죠. 걱정 마십시오. 도르곤이 칙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소. 이제 북경으로 가시오. 파울레가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섭정왕 나리. 그때 파울레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지도였어요. 섭정왕 나리,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물 지도의 반쪽이옵니다. 도르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물 지도? 파울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양에서 구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평양의 통역관이 가지고 있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도르곤이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흥미롭군. 나머지 반쪽을 찾아봐야겠구나. 파울레가 말했죠.
산해관 북쪽 태행산 어딘가라 하옵니다. 공주와 복동은 멀리서 지도를 건네는 걸 지켜봤어요. 공주가 속삭였죠. 도르곤이 보물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도르곤과 월하는 함께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칙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복동과 공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길을 가도 될 것 같소? 월하는 잘할 거요. 복동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공주가 복동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가야죠. 당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것을요. 복동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말 보물이 있을까요? 공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을 거요. 당신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셨으니까. 복동은 용기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객잔에 묵었습니다. 공주가 말했어요. 복동, 우리 정식으로 혼인합시다. 복동은 깜짝 놀랐죠. 지금요?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구애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노비고 당신은 공주인데. 공주가 복동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린 이제 그만하시오. 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오. 당신도 더 이상 노비가 아니고요. 우린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일 뿐이요. 복동은 공주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도 복동을 안았어요. 나야말로 고맙소. 다음 날 두 사람은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어요.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죠. 그저 둘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복동과 공주는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됐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두 사람은 태행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험했어요. 산길을 따라 며칠을 말을 타고 달렸죠. 공주는 품에서 폐물을 하나씩 꺼내 팔았어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잠자리를 구했죠. 복동이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소. 이 폐물들은 원래 내 것이었소. 쓸 곳이 생긴 거지.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요. 복동은 공주의 씩씩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공주도 복동의 든든한 모습에 안심했어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서 비를 피했어요. 공주가 떨었죠. 복동이 자신의 옷을 벗어 공주에게 덮어줬습니다. 공주가 복동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소. 복동은 웃었죠.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동이 속삭였어요. 숙희, 나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공주가 대답했죠. 나도 당신을 만나 행복하오. 그때 번개가 쳤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망하게 웃었죠. 공주가 말했습니다. 우린 참 이상한 사이 같소? 복동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공주가 복동의 손을 꼭 잡았죠. 나도 좋소. 드디어 팔에 문신과 그린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바위 뒤에 동굴 입구가 있었죠. 복동과 공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동이 횃불을 들고 앞장섰어요. 공주가 복동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죠. 동굴은 깊숙이 이어졌습니다. 복동은 팔의 문신을 보며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왼쪽, 다음은 오른쪽. 문신이 정확한 길을 알려줬죠. 공주가 감탄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시군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복동과 공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복동이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은자, 금괴, 비단, 보석들이 빛났죠. 공주도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역시 보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있었군요. 복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공주가 웃었죠.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지키신 거요. 복동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부치는 이 보물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복동의 팔에 지도를 새겨준 거였죠. 언젠가 복동이 이걸 찾아 새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복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주가 복동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울어도 괜찮소. 복동은 공주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공주는 조용히 복동을 토닥였죠. 한참 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서 공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의 진심을 본 것 같아 오히려 좋았소. 두 사람은 보물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전부 가져갈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이었죠. 동굴을 나오며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복동은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조선으로 돌아갑시다. 공주가 놀랐죠. 조선으로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우리가 숨어 살 수 있는 곳을 찾읍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공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두 사람은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을 향해서요. 손에는 보물이,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죠. 길을 걸으며 복동이 말했습니다. 숙희,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공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행복하오, 복동.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험한 산길도 깊은 강물도 그들을 막을 순 없었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복동과 공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길로만 다녔어요. 보물 때문에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한 달쯤 지나 드디어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복동과 공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북쪽에서 온 부부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신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깊이 묻지 않았죠. 착하고 부지런해 보이는 부부라며 환영했습니다. 복동은 보물로 작은 집을 샀어요. 마당이 있고 밭도 딸린 아담한 집이었죠. 공주가 그 집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네요. 우리만의 집이에요. 복동도 웃었어요. 예, 우리만의 집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을 구한 다음 날부터 복동은 밭을 일궜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렸어요. 노비 시절 배운 농사 기술이 도움이 됐죠. 공주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공주가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해 옷을 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복동은 웃으며 다시 가르쳐줬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공주는 점점 익숙해졌어요. 밥도 잘 짓게 됐고 빨래도 능숙해졌죠. 복동이 밭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과 공주를 좋아했어요. 복동은 성실하고 힘이 셌죠. 마을 일을 도와주면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공주는 친절하고 예의 바랐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어느 날 마을 촌장이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 총각, 자네 부인 참 훌륭하네. 어디서 만났나? 복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먼 곳에서 만났습니다.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젊은 부부가 참 보기 좋아. 복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어요. 복동은 밭을 가꾸고 공주는 집을 돌봤죠. 두 사람은 매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공주가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복동은 깜짝 놀라 공주를 쳐다봤죠. 정말입니까? 공주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산파가 그러더군요. 복동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공주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죠. 그날부터 복동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주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가 빨리 보고 싶구나.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며 쌀과 포목을 가져다 줬어요. 복동과 공주는 감사했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공주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복동은 밭일을 하면서도 공주가 걱정됐죠. 매일 일찍 돌아와 공주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동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어요. 복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공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으니까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복이라고 짓겠습니다. 복이 많은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에요.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복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복동의 또렷한 눈과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을 닮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귀여워했죠. 복동과 공주는 복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이는 어느덧 5살이 됐어요.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죠. 복동과 공주는 복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복동과 공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복동이 말했어요. 그건 아주 긴 이야기란다. 공주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지. 복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듣고 싶어요. 복동과 공주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평양 가명에 노비 하나가 살았단다. 그 노비는 혼인도 금지당하고 매일 괴롭힘을 당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영리하고 용감했거든. 그리고 조선에 공주 하나가 있었어. 그 공주는 청나라로 시집가야 했지. 하지만 두려웠단다. 그래서 도망칠 계획을 세웠지. 어느 날 밤 노비가 공주를 납치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주를 구한 거였지. 두 사람은 함께 도망쳤고 서로 사랑하게 됐단다. 복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노비와 공주는 어떻게 됐어요? 복동이 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물을 찾아서 조선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복이가 물었습니다. 그 노비와 공주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복동과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단다. 우리가 바로 그 두 사람이야. 복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와, 정말요?
공주가 보기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보기는 특별한 아이란다. 노비의 아들이자 공주의 아들이지. 보기는 환하게 웃었어요. 가끔 복동은 평양 가명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사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복동은 행복했으니까요. 공주도 가끔 궁궐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월하는 도르곤과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었고 행복했으니까요. 보기가 자라면서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역적의 아들 복동과 의순공주 숙희.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죠. 그들의 사랑은 자손들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아름다운 진리와 함께요.